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세금 체납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성추행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동거 중인 연인과 이별이 어려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은 뭔가요? 네, 오늘은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은 법률에서는 의료사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개념부터 알려주시죠. 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의료분쟁조정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법에는 이제 의료사고라든지 관련된 개념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진료,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제조 이 등에 관련 이런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건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외에도 이제 조산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이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건의료인이라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의료과실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땅히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의료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사고로 인해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 등을 가지고 이제 환자나 이제 보건의료인이 다툼을 하는 경우 이걸 이제 의료 분쟁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 쟁점일 것 같은데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의료 사고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당연히 당사자, 그러니까 환자와 보건의료인 사이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 두 번째로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 단체를 통한 피해구제 신청. 네. 세 번째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든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조정이나 중재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게다가 이제 의료사고는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료감정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감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책임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필요하고 법적 다툼으로 갈 것인지를 좀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원치 않는다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조정과 중재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조정은 이제 당사자 일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은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상대방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그 조정 신청서를 이제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네.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하면은 조정 신청이 각하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 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당사자 중에 일방은 조정 절차에서 탈퇴, 그러니까 그만둘 수가 있고요. 조정 결정이 나온 이후라고 하더라도 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중재는 당사자들 간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를 한 후 중재 신청을 해 중재 판정에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이렇게 중재 합의해서 중재를 신청한 후에는 특별히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고 네.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이 조정과 중재의 가장 큰 차이는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차이가 좀 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중에서도 절차 시작 전에서도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이제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중재 같은 경우는 서로 서면으로 합의를 해서 따르겠다라고 하면은 중재 판정 결정에 대해서 따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고로 이제 뭐 공통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조정이나 중재로 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신체 상해로 생명의 위협이 발생하거나 난치나 불치의 질병에 이르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합의를 할 때는 이제 민형사를 같이 합의하기 때문에 네.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수사기관에서 또 사법기관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죠. 네.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그런데 이제 조정이나 중재로서 어떤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의료 분쟁을 이제 법적으로 다툴 때에는 이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형사 고소부터 보게 된다면은 이제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의사가 뭐 치료나 뭐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다치게 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네. 목숨을 잃게 된다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형법 제 268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네.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조건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의 환경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 이를 통틀어서 보아서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 과실의 여부 그리고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약간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손해배상 청구 쪽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민사상?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료 과실의 정도와 내용을 가지고 환자가 이제 다치게 된 경우에는 신체 상해에 따라서 노동 능력이 상실이 되거나 뭐 장애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노동 능력이 상실이 되겠죠. 네. 그리고 돌아가시게 된다면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그 발생 가능했던 수익이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위자료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들어간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장래 치료비 이것들을 이제 손해배상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과실이 이제 입증이 되어야 되고 그 정도와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손해배상의 범위가 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의료사고는 일반인 분들도 이게 참 그 입증이 쉽지 않다 이러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좀 의료행위 중에 이게 좀 의료사고가 아닐까 이렇게 좀 의심하게 되신다면 어떤 내용들을 좀 증거로 확보하면 좀 좋을지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의료 과실에 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정도와 내용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 같은 경우도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가 않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의료 감정이라든지 전문 위원에게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의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그 전문가의 또 감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나 유족 측에서는 이 소송을 만약에 한다면은 뭐 형사 고소를 한다면은 이제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증거 수집하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시간대별로 이 의료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병원을 찾게 됐는지, 어떤 병으로, 그리고 병원에 가서 어떠한 처방이나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애우라든지 진행 과정이 어쨌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에 보통 진료 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의사를 만나면은 네네. 자기의 그 환부, 아픈 부위를 말을 하고 네네. 거기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듣잖아요. 네네. 법에도 그렇고 의사는 환자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의료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될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를 이제 그르치게 되면은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에 의사를 만나서 자기의 아픈 부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특이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특이체들이 있는다든지 이걸 잘 말해서 상대 그 의사의 의료인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문가 만약에 위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과실이 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직후, 발생한 이후에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환자의 뭐 상해나 사망 등 이 의료사고 발생해서 의무 기록을 비롯해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빨리 이제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 등이 요구할 경우에는 의무 기록 사본을 발급해 주는 게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의료기관 방문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무기록 사본을 일단 발급을 받고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뭐 진단서, 소견서, 의료무기록 다 보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개인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대별로 정리를 했을 때 좀 특이점이 있다거나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의무기록 사본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물론 무턱대고 걸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네. 어떠한 의심이 든다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의무기록 외에도 그 병원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뭐 보안 CCTV라든지 수술실 CCTV라든지 기타 나머지 이제 그런 의무 기록들을 또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형사고소를 하고 최소한의 어떤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한다면은 수사기관에서 또 이제 방문을 해서 뭐 압수하거나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찾기도 합니다. 해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간혹 보면은 이제 좀 부당하게 진료를 좀 거부를 하거나 좀 무성의하게 이제 의료진이 이제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좀 뭐 신고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병원에다 의사한테 이제 뭐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의료인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네. 또 비윤리적인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 것 같고 또 의료 행위 자체가 불성실하거나 또 의료 행위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한의사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소명이 되면은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의사를 불러서 출석을 시켜서 청취를 하고 청문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 이제 뭐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의료행위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제 태만히 하는 경우 이건 또 이제 민법상으로 또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봐서 이제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또 이제 좀 다를 수 있는 거군요. 혹시라도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그런 지인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지금은 이사를 했고요. 네. 전에 살던 집주인이 지금 보증금 한 1,000만 원 좀 넘는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유가 그분 말씀으로는 이사 전에 저희가 싱크대가 막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3, 4개월 정도 사용을 안 하고 있었고, 네. 또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밤새 꺼지지 않아서 너무 뜨거워서 집이 네. 저희가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거실이나 주방이나 안방 등 벽면에 네. 곰팡이가 생기고 벽이 물에 젖었다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전집에 산 기간은 7년 정도고요. 네. 근데 7년 동안 살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 하나가 네. 아이가 쓰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방문하고 밑에 우드룸이 네. 아이가 이제 사춘기 때 방문 닫고 안 나온 방학 동안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뭐 좀 오염 물질 같은 게 묻었다고 네. 그거를 문제 삼으시면서 저한테 일부러 이런 거 아니냐고 네. 이러시면서 지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세요. 네. 그래서 제가 고의로 집을 뭘 어떻게 망가뜨린 게 진짜 아닌데 네. 저도 예전에 제가 집을 가지고 다른 분한테 세를 준 적도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네. 집수리는 집주인의 책임이 아닌지 네네. 그거를 좀 문의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싱크대 누수라든지 아니면 아이 방 뭐 이런 걸 지금 이제 좀 빌미로 지금 보증금을 지금 돌려주지 않고 네네. 있으시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여부 이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네네. 그 옆에 이제 이진우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그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잘 들었고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못 받으신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집주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집에서 이제 계약 기간 끝나고 퇴거한 이후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리고 아이가 사용하던 방에 어떤 파손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네. 가지고 이제 1,000만 원 상당의 어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퇴거하실 때도 이렇게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선생님도 인식하셨었나요? 인식 못했고 저희는 싱크대가 막혀 있는 것만 알고 있었고요. 네. 뭐 그 벽지가 그렇게 누수가 있다던가 이런 건 전혀 몰랐습니다. 보신 적도 없으시고 이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집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제시를 하거나 뭐 사진을 보내주거나 뭐 그런 부분은 있나요? 집주인이 저한테 이제 벽면이 뭐 이렇게 곰팡이 생기고 물에 젖어서 이렇게 뜯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네. 저는 그걸 보고서는 이거는 저는 몰랐다. 네네. 그랬더니 그걸 왜 모르냐요. 벽지 사이로 약간 검은 게 보였는데 네네. 근데 저희는 이사할 때까지 거기에 장롱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장롱 뒤편이어서 제가 그걸 볼 수도 없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게 뭐 싱크대가 막힌 걸로 인해서 뭐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사 후에 집주인분이 전화 주시고 이러셔서 알았어요. 그럼 싱크대 막혔을 때는 싱크대 막힌 거는 이제 뭐 집주인한테 말씀하셨었나요? 그분이 제일 지금 관건인데 그 네. 싱크대 막힌 거는 얘기를 안 드렸고 제가 부동산에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 얘기를 안 드렸던 이유가
그 싱크대 막힌 게 올해 한 6월 정도서부터인데 네네. 그 저희가 이사 가라고 그러시면서 집주인분이 그 월세를 올리고 계속 그러셔서 저희가 올해 3, 4월부터 계속 그 집주인분하고 문자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사하면서 제가 다른 데 집도 알아보고 또 자금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느라고 싱크대 막혔을 때 그냥 남편한테 사용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제가 집주인한테 공지는 못했습니다. 막힌 이유는 뭐였는지 그때 아셨나요? 그거는 모르겠고 아, 그 집주인분이 기사를 불렀는데 네. 그분 말씀으로는 뭐 막힌 걸 뚫리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네. 뭘 집어넣어서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막은 거냐고 저한테. 아, 그거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네, 거기 일단은 뭐, 음식물이 내려가는 곳인데 제가 일부러 뭘 넣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제가 사실관계를 이제 직접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 말씀을 네네. 듣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뭐 아시겠지만 현재 보증금 반환 문제와 네, 그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고요. 네, 근데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네.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에서 네. 그걸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설령 손해배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계를 주장해서 상계의 네. 의사가 합치가 돼서 그래 깎아라 해야지 되는 네. 것이지 일단 보증금 네. 전액을 반환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쉽게 말해서 지금 소송을 하시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라 못 받은 금액과 그 이후에 지연 네. 손해금을 돌아라고 지금 판결이 나올 거예요. 네. 다만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제 수리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네. 게 있는데 네, 임대인에게는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집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네.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설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네. 수도 시설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네, 네. 다 이게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된 네. 목적물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통지를 해야 되고 사용할 네. 때는 좀 사용상 주의무를 가지고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7년 정도 이렇게 사셨잖아요. 네, 네. 집은 당연히 이제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약간 고장도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의 2014년도인가 네. 2008년도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완공된 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노후로 인한 사용에 의한 어떤 파손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좀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집주인이 좀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1,000만 원도 이제 제가 다른 사건을 맡아봤을 때 단순히 네. 어떤 벽지를 갈고 누수 문제 해결하고 방에 우드림 같은 네. 장판을 깔고 이거 할 때 1,000만 원을 얘기하는 거는 좀 상당하지 않거든요. 과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매우 과도하고 약간 그리고 또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은 그분이 뭐 공사 업체를 불러서 이만큼 돈을 썼다, 뭐 네. 얼마를 썼다 보여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아직 견적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 본인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설령 그 임차인이었던 선생님이 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제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네. 억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으로 뭐 문자 네. 메시지가 됐든 내용 증명 우편이 됐든 입장을 좀 정리를 하시고 네.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니까 도움이 됐고요. 네.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마디 말씀 더 드리면은 네, 일단 순서는 합의가 제일 좋겠죠. 이제 상대방이 억지를 네. 쓰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시고 네. 법률 상담이라든지 주변에서 확인해 봤더니 주장이 과도하고 납득할 수가 없다. 네. 일단은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해라. 나에게 설명을 해라. 라고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대방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흥정하듯이 이제 크게 불렀다가 뭐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합의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별도의 뭐 네. 시간이나 비용 이런 거 없이 간단하게 그냥 전액을 돌려받으시거나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 생각에는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네. 왜냐하면 저한테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네네 뭐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셔서 네. 저하고 합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서로 간에 조정을 해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가면 또 제3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또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집주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너무 막무가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고 네. 임대인도 정말 손해를 주장하고 싶다면은 본인이 뭐 반소로서 네. 이렇게 쉽게 말해 맞소송, 반소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네.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네. 이 손해가 상대방의 과실이고 상대방의 고의고 그로 인해서 네. 이만큼의 손해, 즉 지금 네. 주장하는 1,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있었다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네. 주장해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입증하는 네. 것도 이제 그 집주인 임대인의 그 의무이고요. 해서 네. 우리는 당연히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는 것이고 상대방 입증한 금액을 거기서 빼면 됩니다. 예. 다만 네. 이게 비교적 소액인데 소송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소모적이라서 좀 저하실 수 있는데요. 네. 언제까지든 끌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저도 상담해 드렸지만 한 번 더 또 주변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문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수월한 네.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증위원회. 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제가 한번 연락해서 네네. 예. 한번 미팅 해보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또 알려주시는 대로 네네. 예. 제 생각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지 않나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합의를 요청하거나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문의를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또 절차를 거기 계시는 분들도 안내해 주실 텐데요. 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이제 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또 네. 정 안 되시면은 이제 소송으로 해서 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인데 언제 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권리를 네.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될 금액인 것 같은데, 이분께서 계속 제 잘못이라고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계속 이러셔서, 저도 뭐 전세나 월세를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문의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제 권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직접 이제 답답해 하시기보다 연락 주셔가지고 궁금한 점 해소하신 것 같아서 좀 저희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요.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싱크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때는 좀 알리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조금 그 부분은 이제 좀 뭐 어떨까 이런 생각이 중간에 잠깐 들었거든요. 네. 저랑 똑같은 생각이신데요. 네. 이제 그게 그 수도를 사용하지 않았고 네네. 않은 이유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안 건데 이 부분을 통제하지 않는 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느냐. 네, 그래서 라는 건데 이걸 이제 사실 그 이게 고지를 했어야 되나 뭐 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좀 이렇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거를 뭐 수도를 열어놓고 안 잠갔다 이런 건 확실한 과실이지만 네네. 안 쓴 거잖아요. 그냥 안 쓴 건데. 안 쓴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 안 쓴 거고 문제는 네. 자동적으로 생긴 건데 그게 이제 임차인의 과실이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혹시 더 절차가 있으면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고지하거나 안내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지 이 부분이 갑자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통지 의무가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되지 않는다면 왜냐면 그 나중에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 주장함이 있어가지고 네. 누구의 과실이냐고 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서 네. 요새 이런 부분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다 소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알아서 하시지만 문제가 발생하면은 즉각적으로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간에 연락을 해서 통지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그 해당 부분 사진, 영상 최대한 많이 찍어 놓으시고 그래야지 네. 나중에 이게 누구의 과실인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떤 이런 분쟁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이제 제일 좋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좀 필요한 증거들은 좀 확보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드린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사업자인 아내가 본인 명의로 된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만 5억이 나왔습니다. 현재 4개월 정도 분할로 5번에 걸쳐 2억가량의 세금을 냈는데 나머지 3억은 도무지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며 세금을 못 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저희 부부는 서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제가 해외 출장이 잦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듣기론 세금을 안 내면 출국 정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이번 일로 배우자인 저한테까지 피해가 올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내가 계속해서 세금을 미납할 경우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배우자한테도 그 영향이 갈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배우자가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이제 아내분께서 사업자였고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장기간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처분들이 좀 내려질 수 있나요? 일단 세금 체납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압류나 공매 등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체납 처분으로서 압류나 공매 등 이런 절차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또 세금 체납에 따라서는 가산세나 가산금이 부과가 되어서 세금의 액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 상담자께서 말씀하신 출국 금지. 네, 우리나라 이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고의로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신용정보 그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신용 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행정관청에서 이제 허가가 필요한 사업들에 있어서 흔히 이제 이걸 관어 사업이라고 하는데 관어 사업에서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이제 제한이 된다든지 어떤 관청에서 하는 그 공사에 대해서 이제 입찰이 제한이 된다든지 이런 제한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일정한 범위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가 되면은 어떤 명단이 공개가 되어 명단에 포함이 되어서 흔히 하는 이제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이제 공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세금을 좀 포탈했다라는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조세 포탈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이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배우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신은 이제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직업이라서 이 출국 금지가 떨어지면 좀 지장이 지금 상당할 것 같거든요. 배우자에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뭐 답변부터 드리면 출국 금지는 아마 배우자, 그러니까 여기 상담을 주신 분께서는 출국 금지가 되지 않을 거고요. 네. 그 이유는 본인에게만 이제,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세금 체납에 따른 어떤 처분들은 체납자 본인에 대해서만 네.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는 어떤 직접적인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 상담자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부부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하거나 네. 어떤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혹은 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체납을 한 배우자의 지분만큼의 이제 압류라든지 뭐 공매라든지 이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공동재산일 경우는 그렇죠.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지분은 아니지만 공동재산에 걸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그 행사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간접적인 불이익을 일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거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어떤 형사상 처벌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배우자하고 본인은 좀 분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세금을 체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조세 포탈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체납했다고 처벌받는 게 아니라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혹은 뭐 장부라든지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위조하거나 일부러 내지 않으려고 거의 사기에 준하는 어떤 부정한 행위로서 세금을 이제 탈루한 경우에는 일부러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내는 경우 조세 포탈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포탈 금액이 이제 많아지면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또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체납자 본인에 대한 어떤 처분이지 배우자에 대한에서는 이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로서는 이제 책임을 묻지 않는데 이제 그래도 이 상담자분은 아니시지만 네. 이 부부가 같이 공모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 심지어 뭐 또, 가장 이혼을 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경우로 한다면은 수사기에서 의심을 간다면은 뭐 공모, 그러니까 교사, 방조, 기타 이제 이런 혐의로 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인정이 된다면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궁금해 하셨던 것 중에는 배우자가 지금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것, 세금 체납도 이혼 사유가 되냐고 좀 여쭤보셨거든요. 네, 일단 세금 체납 문제는 이제 경제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떤 불화도 많이 발생하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도 많은데 경제적인 이유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부부는 이제 공동으로 이제 상호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서로 노력해가지고 같이 극복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배우자 일방이 되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또 이제 뭐 무능력한 태도로서 어떤 네.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 없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이런 곤란함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이 되고 부부관계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혼에 관한 민법 제 840조 제 6호가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에 계속하기에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경제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세금 체납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단순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 이면에 배우자의 어떤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혼인관계 파탄이 되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혼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도 하게 될 텐데 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부분도 나에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알겠지만 이제 그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떠나가지고 네. 혼인 생활 중에는 이제 그 결혼 생활 중에는 이제 부부 별산제라서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어떤 각자의 명의로 생긴 채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납된 세금을 그 배우자가 몫이긴 한데 이제 이혼할 때도 이 체납된 세금도 이 사람의 개인 채무인지 아니면 부부 공동의 채무인지가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 개인의 책임이라면은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이제 나눠 갖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 건물이라든지 발생한 세금이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 세금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공동으로 나눠야 할 조세 채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구체적인 경우를 봐가지고 이제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타 그 그렇군요. 외에도 이제 재산분할 형평성을 보아서 또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 이혼뿐만 아니라 세금 부분 등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부분에서 자기 주장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간에 어떤 진지하게 이걸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노력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타 체납 세금이나 채무가 어떻게 있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서로 협의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혼을 청구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오늘 드린 조언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 친구와 오랜만에 클럽을 찾았습니다. 요즘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거든요. 신나게 춤을 추다가 친구는 목이 마르다며 자리로 가서 술을 마시겠다고 했고 저는 계속 춤을 췄는데요. 한 남성이 옆에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몇 살이냐, 사는 곳이 어디냐 등 가벼운 질문만 하고 목례하고 그 남성은 갔는데요. 잠시 후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그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손목을 잡고 클럽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강제로 입을 맞추고 제 몸을 만지게 빠져나오려고 했는데요. 자꾸 힘으로 저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울면서 말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제 몸에 밀착시키더군요. 그러다가 그 남성 옷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몰래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가려고 오기에 그 남성이 잠시 주춤해하는 사이 클럽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주변에 얘기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가져온 그 남성의 휴대폰을 경찰에 드리면 그 남성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일이 일어난 곳이 클럽에서도 외진 곳이라 CCTV가 없는 것 같았어요. 당시 경황이 없어서 녹음 같은 건 하지도 못했고요. 한마디로 그 남성이 저를 성추행한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무고죄가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는데도 참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연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좀 성범죄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될 테고요. 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로 인한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혐오감을 이렇게 일으킨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남성은 지금 여성분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습관돼서 이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추행의 경우에 이제 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좀 부족하진 않을지 이 부분을 제일 염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명확하게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진술도 역시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나 사진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추행을 어디를 당했고 어떻게 당했고 어떤 뭐 심지어 어떤 자세고 뭐 어떤 분위기였고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또 일관되게 수각에다가 그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한다면은 어떤 이 진술이 어떤 합리성과 객관적인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진술하다 보면은 수사기관에서 또 관련된 증거를 찾다 보면 또 증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무고죄 걱정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직접적인 뭔가 CCTV가 없는 것 같고 외진 곳 같은데 오히려 그 상대방 남성이 나를 무고죄로 그렇게 그럼 어떡하나 이 부분을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무고죄는 이제 여전히 많이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데 단순히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무고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 타인을 형사처벌 내지는 징계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게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위 사실을 가지고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처벌하게 만들려는 그런 거 가지고 해야지만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담자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다만 말씀. 오해를 안 받으려면 약간 어떤 수치심과 분노심 때문에 좀 왜곡되거나 과장되게 그걸 이야기를 하시면은 진술에 어떤 신빙성도 떨어지고 무고죄로 고소당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 그 가해 남성이라고 할 만한 분의 휴대전화를 이제 몰래 가지고 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 휴대전화를 또 몰래 가져온 부분이 나중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건 어떤가요? 일단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거는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절도죄는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여긴 절도의 고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져온 최소한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정당행위로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일단 절도죄도 아닐 뿐더러 어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가져왔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가서 제출을 하고 이거를 입수하고 제출하게 되는 경위, 그리고 어떤 고소의 어떤 의사를 밝혀야지 내가 이게 어떤 문제 없이 이걸 가져왔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처럼 이렇게 좀 공중이 많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갑자기 강제 추행을 당했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부분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다들 이렇게 너무 당황하고 이렇게 어떤 수치심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걸 표시하지 못하는데, 요즘도 그래도 많이 이제 그 캠페인이 되어가지고 많이들 하시지만 즉시 어떻게 크게 고함을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거나 바로 수사기관에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증거도 남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입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피해자 용기이고, 이 이후의 과정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갖지 말고 어떤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마음이 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서우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차근차근 좀 절차대로 밟아가셨으면. 한 가지 덧붙이면은 네.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도 많이 있고요. 네. 그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많이 이렇게 배려해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다면은 본인이 앓지 마시고 주변 네. 가족 지인과도 이야기하고 그런 관련 단체를 찾아가지고 어떤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도 알아보셔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교제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사귄 지 2달 됐을 때 제가 살던 곳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했는데요. 여자친구의 제안에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됐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내서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고 월세는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요. 연애를 할 때는 몰랐는데 동거를 하니 서로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십 차례 싸우게 됐고 결국 서로 대화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같이 살면서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서로 노력하자고 해서 다시 잘 지내보려 했지만 결국 또 싸우게 됐습니다. 다시 헤어지자고 말하니 이별을 거부하면서 헤어질 수 없다. 날 쫓아내려고 그러냐면서 물건을 다 집어 던지더군요. 저를 향해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인 모습에 놀라서 오늘은 나가 자겠다고 했더니 현관 앞에서 절대 못 나간다고 막아섰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도 야근하면 집에 언제 오냐며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립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진심으로 헤어지자고 사정을 했는데요. 자신은 절대 저와 헤어질 수 없고 집에서 나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근처에 사는 사촌 동생과 얘기를 해서 동생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명분이 확실하면 여자친구도 집에서 나가고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동생과 함께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잘 말했음에도 여자친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퇴거 불응죄라는 게 있다던데 이런 경우 퇴거 불응죄에 해당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가 이별을 받아들이고 집에서도 나갈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지금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복잡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부부 사이라면은 이게 이혼을 하거나 뭐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연인이잖아요. 연인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뭐 당연히 저희가 사귀줄 알고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사실혼이나 단순 동거관계 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하거나 혹은 일방이 그 관계를 종료하겠다, 파기하겠다라고 하면은 관계가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헤어지자는 말에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뭐 어느 정도 좀 폭력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폭력이고요.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도 폭력이고 만약에 네.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귀가 아플 정도로 한다면 그것도 뭐 폭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형사적으로 좀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이 이 상담자님의 이름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분께서는 지금 찾아보니까 퇴거 불응죄라는 걸 이제 좀 네.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퇴거를 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 형법 제 319조는 퇴거불응죄를 규정하고 있어서 적법하게 이제 주거에 들어왔으나 이후에 관리자나 주거권자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응하지 않을 때는 퇴거불응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이제 부적법하게 들어온 경우, 퇴거불응죄는 처음엔 적법하게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인데요. 네. 지금 이 사례에서 보면은 처음에 여자친구가 같이 합의하에 동거를 시작했으나 이 이후에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법적으로는 이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이제 이 상담자분이 주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형사적으로는 같이 월세도 분담하고 네. 동거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분도 주거권자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서 퇴거불응죄로 무조건 처벌이 된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관계 종료를 확실히 하고 퇴거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경우에는 뭐 좀 이게 좀 시간 좀 지나고 하면은 또 처벌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저희 네.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요즘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이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행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요즘 뭐 특별법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데 혼자서 고민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관련해 가지고 아까랑 마찬가지지만 주변과도 상의하시고 관련 기관에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결하고 본인의 어떤 안전과 본인의 어떤 권리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진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